출혈성 뇌졸중입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은 다리가 풀렸습니다. 여행 중 쓰러진 아내, 외국인이라는 현실, 그리고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들. 만약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응급실에서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류도 비용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내려진 건 정확한 판단이었고 먼저 움직인 건 의료진이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 결정이 즉시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은 한 가족의 인생을 어떻게 되돌려 놓았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의료 시스템을 연구해온 사람이죠. 제 이름 석자 뒤에는 항상 박사라는 학위가 붙었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저를 교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서울의 한 호텔 조식당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어요. 아내 수잔이 창가 자리에서 스프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만지고 있었어요. 33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제가 긴장하면 시계를 만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만큼은 제가 교수가 아니라 남편이길 바랐으니까요. 이번 여행은 아내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독립한 뒤 처음으로 둘만 떠나는 장거리 여행이었죠. 저는 평생 미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해왔어요.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살았고 합리성을 신봉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이번엔 당신이 강의실 말고 그냥 남편으로만 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웃으며 짐을 쌌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죠. 사실 저는 처음엔 이 여행을 반대했어요. 은퇴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논문 마무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파헤친 연구의 집대성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마지막 논문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시스템만 봤어. 이번엔 우리 둘만 봐. 그 말에 결국 짐을 쌌지만 노트북은 가방에 넣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종이컵에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호텔 조식당에서 흔히 보는 가볍고 뜨거운 컵이었어요. 우리는 로비로 내려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정은 경복궁을 둘러보고 인사동을 걷는 것이었죠. 가이드북에 밑줄 친 곳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며칠 전부터 어디서 사진을 찍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내가 한 발을 옮기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고 커피가 쏟아졌어요. 컵은 찌그러졌고 아내의 손가락도 함께 힘을 잃었죠.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괜찮아?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게 아니었어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내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왼쪽 팔이 축 늘어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감정이 아니라 지식으로 반응했어요. 뇌졸중, 언어장애, 편마비, 골든타임. 저는 이 단어들을 평생 강의해왔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문장을 수백 번 말했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도 넣었고 논문에도 썼습니다. 미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사용했던 핵심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문장이 제 앞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조식당의 소음이 멀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고 누군가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119, 119. 저는 그 숫자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국이라면 911. 여기선 119. 숫자가 달라도 의미는 같았어요.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의료 시스템을 연구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시스템을 분석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만 남아있을 뿐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이 이 순간만큼은 무용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수건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전화기를 든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저는 그저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저는 사라지고 무력한 남편만 남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외국인 환자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해온 의료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요. 저는 전문가였지만 동시에 가장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숨이 제 지식이 아니라 이 낯선 나라의 시스템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로비는 순식간에 갈라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손짓으로 동선을 만들었고 다른 직원은 전화기를 들고 빠르게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채 들것에 실린 아내 옆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죠. 불필요한 말이 없었어요. 그 점이 오히려 더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비로소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죠. 수잔. 수잔 들려요? 반응이 없었어요. 구급대원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상황 보고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고 병원에 미리 연락해 대기시키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그냥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여권은? 보험은? 외국인 진료는 절차가 더 복잡하지 않나? 미국에서라면 자동으로 떠올랐을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구급차 안에서 대원들은 짧게 대화했습니다. 무전기 소리, 기계음, 그리고 한국어. 저는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었어요. 설명을 요구할 타이밍도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미국에서는 언제나 질문할 수 있었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으로서의 권리였죠. 지금 저는 그 권리를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간판에 한글, 건물,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72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여행지였습니다. 가이드북에 체크한 맛집, 사진 찍을 궁궐. 그런데 지금은 제 아내의 생명이 달린 전쟁터였죠. 저는 이 시스템을 연구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 의료에 대한 데이터도 논문도 동료의 조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보스턴에서 쓰러졌다면 저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알았을 거예요. 어느 의사에게 전화해야 할지도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는 바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접수대를 찾았어요. 지갑을 열어 여권과 보험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순서였죠. 신원 확인, 보험 확인, 동의서 작성. 그게 먼저였어요. 실례합니다. 제 아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간호사가 손바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응급. 먼저.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응급이라도 신원 확인과 보험 절차는 반드시 거쳐요. 그 과정이 길고 잔인해도 최소한 절차라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건너뛰고 있었어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만약 실수가 생기면? 외국인이라 설명이 생략되면? 미국에서라면 최소한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단계별로 명확하게.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저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권을 쥔 손에 땀이 났어요. 누군가에게라도 보여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통역사가 도착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듯 했어요. 가족분이세요? 네, 제 아내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심되는 건 뇌졸중입니다. 바로 영상 검사 들어갑니다. 저는 일부러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외국인인데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 처리는요? 통역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입니다. 비용은 나중에 안내합니다. 그 말이 저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비용이 먼저예요. 보험 승인 번호가 먼저고 네트워크 확인이 먼저죠. 그게 합리적인 순서라고 배웠습니다. 환자도 병원도 보험사도 모두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순서가 뒤집혀 있었어요. 만약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오면, 보험이 안 되면 미국식 의심이 제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자였고 질문하는 게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질문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어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가 처음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짧았지만 체감상 끝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침대가 코너를 돌 때마다 저는 뒤처질까봐 걸음을 재촉했어요. 벽에 붙은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검사는 연달아 진행됐습니다. 먼저 CT, 그리고 곧바로 MRI. 기다리라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복도 끝에 서서 손을 비볐습니다. 미국 병원이라면 최소한 잠시만 기다리세요라는 문장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흐름이 끊기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안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긴장됐죠. 통역사가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바로 설명하신대요. 곧 의사가 나타났어요. 표정은 차분했고 말은 짧았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출혈성. 저는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지도를 바꿨어요.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혈전용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떠올리는 그 약. 증상만 보고 서둘러 투여했다면 출혈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빠르다는 말이 단순히 서두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여기서의 빠름은 판단이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문득 제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응급실의 지연 요인에 대한 연구, 과잉 검사, 불필요한 절차, 보험 승인 대기. 그 모든 게 환자를 위한 신중함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신중함이 실은 변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시경으로 최소 침습 수술을 합니다. 지금 준비합니다. 지금. 그 단어가 다시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수술 경험은? 성공률은? 합병증 가능성은? 세컨드 오피니언은?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질문들이 시간을 지연시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병원은 뇌졸중 전문 센터입니다. 이 수술은 여기서 일주일에 10번도 넘게 합니다. 그 말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정보였으니까요. 미국에서라면 병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의사 프로필을 확인하고 수술 성공률을 찾아보고 환자 리뷰를 읽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뇌 영상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디를 통해 들어가고 무엇을 제거하고 어떻게 빠져나올지. 짧았지만 명확했어요. 미국 의사들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니,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학자가 아니라 그저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데이터도 논문도 분석도 의미 없었어요. 오직 아내의 생명만 의미가 있었죠. 동의서에 서명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아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펜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시간을 더 끌었다면, 질문을 더 했다면, 그게 오히려 아내를 위험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 미국에서 배운 신중함이 여기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침대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가려 했지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빠르다는 건 대충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식 신중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도요.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역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내시경, 최소 침습, 예상 소요 시간, 합병증 가능성. 문장들은 명확했고 숨기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다른 문장이 겹쳐졌어요. 미국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오랫동안 미국 의료 시스템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최신 장비, 세계 최고 병원, 최고의 전문의. 그 기준은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하버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정책, 입안자들과 회의할 때도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 의료는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접근성이지 질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나라의 응급실에서 그 기준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화려해서가 아니었어요. 설명이 길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묻고 말았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합니까? 통역사는 의사를 잠시 바라봤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수술이 먼저입니다. 비용은 이후에 안내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순서였어요. 거기서는 언제나 비용이 먼저였습니다. 보험이 먼저였고 승인 번호가 먼저였죠. 저는 그 질서를 합리성이라고 배워왔어요. 환자도 보호하고 병원도 보호하고 보험사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합리성이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뒤로 밀리는 질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시계는 느리게 갔어요.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방금 들은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이 먼저입니다. 그 단순한 말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복도 창문 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호텔 조식당에서 나온 게 아침이었는데 벌써 오후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동시에 무서웠죠. 몇 시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믿어온 최고라는 기준이 아내를 위험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지금쯤 보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트워크 병원인지 확인하고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고 담당자와 통화하고 그 시간 동안 아내의 뇌에서는 출혈이 계속됐을 겁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정작 미국 시스템은 그 골든타임을 행정 절차로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깨달음도 왔죠. 무너져야 할 기준도 있다는 것. 지켜야 할 게 아니라 버려야 할 기준도 있다는 것. 제가 평생 옹호해온 미국식 시스템이 어쩌면 환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보호하는 구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 생각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커리어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수술대 위에 있는 지금 커리어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가 걸어왔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짧았지만 확실한 문장이었어요. 미국 간호사들처럼 미소 짓지 않았고 위로의 말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수술실 안에서 불이 바뀌었습니다. 빨간 불에서 녹색 불로. 수술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 제가 평생 연구해 온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괜찮을 수도 있다. 학자로서는 치명적인 생각이었지만 남편으로서는 필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의 공기는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 소리보다 기계음이 더 또렷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은 일부러 소리를 키운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계속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혹시 문이 열리면 바로 일어서기 위해서였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미국에서라면 중간 보고가 있었을 거예요. 간호사가 나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예상 시간을 업데이트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나올 수 없다는 뜻일까? 저는 계속 그 사이를 오갔어요. 복도 의자에 앉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건너편에는 노부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을요. 3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빛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역사가 그 말을 옮겼어요. 그 한 문장이 제 어깨를 조금 내려놓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말 속에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다시 기다림.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어느새 저녁이었죠. 아침에 호텔을 나선 게 다른 인생 같았습니다. 불과 12시간 전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4시간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같은 의사였어요. 이번엔 멈추지 않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의사의 표정에서 힌트를 찾으려 했지만 마스크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어요. 통역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출혈 부위는 잘 조절됐습니다. 내시경으로 접근한 선택이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고른 뒤 결정적인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증상만 보고 다른 치료를 받았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속도에 대한 오해, 기준에 대한 집착, 제가 붙들고 있던 미국식 확신. 전부 이 순간에 무너졌어요.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재배치됐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믿었던 최고가 사실은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 빠름이 대충이 아니라 준비된 확신이었다는 것. 비용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다는 것.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내를 볼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거기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 크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 무너졌어요. 미국 시스템에 대한 믿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게 생겨나고 있었어요. 겸손함이었고 열린 마음이었고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에 호텔을 나선 그 교수는 사라지고 지금은 한 명의 남편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평생 옹호해온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학자로서 해야 할 가장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논문보다 학회 발표보다 동료들의 인정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진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다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만든 건 제가 믿던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의심했던 시스템이었다는 진실. 중환자실 문이 열릴 때 저는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여러 장비에 연결돼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이 아까보다 덜 창백했어요.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증거였습니다. 살아있다. 간호사는 제게 다가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 안정적입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천천히 영어로 옮겨줬어요. 의사도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태블릿 화면에 뇌 영상을 띄워놓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설명했습니다. 출혈의 위치, 제거한 혈종, 앞으로 필요한 관찰. 질문을 끊지 않았어요. 제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아침.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 말이 제게 위안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지나가면 바로 다음 절차가 밀려옵니다. 퇴원 계획, 재활기관, 보험 네트워크.
72시간 안에 퇴원 날짜를 정해야 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고 케어 매니저와 상담해야 하죠. 환자와 가족은 갑자기 행정의 파도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였어요. 행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없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결국 또 물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요. 결제나 보험은 언제? 통역사가 잠깐 멈추더니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는 웃지 않았지만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 문장은 반복됐지만 반복될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이곳에서 우선순위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제가 평생 연구했던 미국 시스템은 복잡했습니다. 환자 권리, 병원 의무, 보험사 책임, 법적 리스크. 모든 게 얽혀 있었고 그 얽힘을 합리적이라고 불렀죠. 체계적이라고 선진적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복잡함 속에서 정작 환자는 숫자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케이스 넘버, 보험 번호, 청구 코드.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데이터를 연구하며 살아왔던 거죠. 사람을 보지 않고요. 아내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초점은 흐렸지만 저를 찾는 듯 했어요. 저는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괜찮아. 아내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어요. 그 작은 반응이 제 안에 뭔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책, 통계, 논쟁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이 중심에 와버렸어요. 제가 평생 놓치고 있었던 게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조금 쉬세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상태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환자 가족에게 쉬라고 권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계속 깨어 있으라고, 서류를 확인하라고,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하죠.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적대적인 외국이 아니라 제 아내를 살린 곳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안정적이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아빠도 좀 쉬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고 절차가 아니라 마음이고 효율이 아니라 돌봄이구나. 통로 끝에서 청소하는 분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병원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재활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수술 다음 날 아침 치료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아내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오늘 할 일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거창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끝에 힘을 주고 숨을 고르는 것. 아주 기본적인 동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이 지금의 아내에게는 벽처럼 높아 보였어요. 아내는 좌절했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췄고 손을 들려다 포기했어요. 그때마다 치료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시간을 쪼개 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한 걸음 더. 그 리듬이 아내를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저는 병실 구석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이라면 이미 재활센터 목록과 보험 네트워크가 책상 위에 올려졌을 시점이에요. 어느 센터가 네트워크 안에 있는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통원은 가능한지. 선택지가 많았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웠죠. 환자는 선택을 강요받고 가족은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하고 실수하면 비용이 2배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보다 먼저 몸이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서류보다 사람이 앞서는 순서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치료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주말에도 왔어요. 미국에서는 주말 재활치료가 추가 비용이 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 진행됐어요. 회복에는 주말이 없으니까요. 며칠 뒤 아내의 손가락이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료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가 기록했습니다.
숫자와 체크박스가 아니라 변화 자체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힘겹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데이비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음절이 그동안의 공포를 밀어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치료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요.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회복한다는 인식. 미국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분리돼 있어요. 환자는 치료받는 사람, 보호자는 결정하는 사람. 책임은 나눠지지만 돌봄은 나눠지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는 둘 다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제게도 물었어요. 식사는 하셨냐고, 잠은 잤냐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따뜻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었어요. 짧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었고 스푼을 들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뒤로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았어요. 병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제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뜻은 전해졌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논문 파일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배운 것들. 학자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증언자가 된 거였죠.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제 아내가 살아남은 이유, 그걸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쪽 입꼬리만 올라갔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귀국 일정을 다시 잡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여러 번 걸었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처음엔 두려움 때문에 걸었고 지금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일어설 수 있게 됐고 짧은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했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방향이 보였습니다. 뒤로 가지 않는다는 방향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남겼습니다. 학자가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기록이었어요. 이 나라의 의료는 빠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빠름의 이유다. 여기서는 시간 단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 철학이 먼저였어요. 그 철학이 판단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단순함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퇴원 전날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용 안내였어요. 저는 긴장하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수십 페이지의 청구서가 왔을 거예요. 항목별로, 약품별로, 분 단위로 쪼개진 비용, 병실 사용료, 간호 서비스, 의료 소모품, 심지어 휴지 한 장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한 장이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봤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최소 10만 달러는 나왔을 거예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10,000달러는 넘었을 겁니다. 보험사와 몇 달간 서류 전쟁을 하고 어떤 항목은 승인 안 되고 항소하고 다시 거부당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외국인인데도요. 추가 수수료도 외국인 할증도 없었습니다. 행정 직원이 물었습니다.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 때문이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감정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누군가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치부할지도 몰라요. 동료 교수들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할 거고 보험업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였다는 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뒤로 밀리지 않았고 비용이라는 이유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아내를 다시 걷게 했어요. 그리고 그건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매일 수백 명이 경험하는 일상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은 아직 약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처음 왔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낯선 외국이었지만 지금은 감사한 곳이었어요. 여행은 끝났지만 배운 것은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배움은 앞으로 제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바꿀지 정하게 될 겁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제 연구실 책상에 앉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의 저는 아닐 겁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질문할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람보다 비용을 먼저 묻는가? 왜 우리는 치료보다 서류를 먼저 요구하는가? 왜 우리는 환자를 숫자로 만드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에서 제 아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제 다음 논문은 달라질 겁니다. 데이터만이 아니라 경험도 들어갈 거예요. 통계만이 아니라 이야기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의료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인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살아있는 아내, 말하는 아내, 웃는 아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한국은 여행지가 아니라 제 아내를 살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 단순한 진실을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